낭만서점 145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 쓰는 허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나웅입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허이 평론가 옆에서 바로 옆에서 이제 오늘 진행하게 됐거든요. 그 사연이 있습니다. 그건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뭐 지금 알려드리면 되죠. 네. 저희가 오늘 다룰 네. 책을 허나웅 평론가님이 네. 안 챙겨오셨어요. 다른 책을 가져왔죠. 네.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하는 것도 되게 이상해지고 있어요. 네. 어떤 점이 또 이상해지셨나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오늘처럼 네. 다룰 책을 다음에 다룰 책을 오늘 가져왔잖아요. 뭐 그런 거죠. 네. 아니 뭐 허나웅 평론가님이 네. 참 세심하시고 네. 여러 가지로 참 네. 많이 챙겨주시는데 네. 정작 본인을 잘 못 챙기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못 챙기면서 오늘 허이 평론가님을 챙기려고 그래서 바짝 옆에 앉아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낭독을 네. 서로 사이좋게 한 책으로 네, 하는 이게 참 네. 보이는 라디오 같은 거였으면 네. 예, 되게 보기가 재밌었을 참 텐데 안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바짝 붙어가지고 네. 옆에. 네, 저희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네. AN192370님의 댓글입니다. 나묵님이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댓글을 답니다. 네, 즐거운 하루 시작. 네, 바로 시작이죠. 하셨죠? 그리고 제가 오늘 안 알려드렸는데 네. 방송을 하는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아, 네, 그래서 더욱더 즐거운 하루 댓글로 열게 됐네요. 네, 선물 감사합니다. 허나웅 평론가님의 오늘 네. 생일 네. 알고 싶지 않았는데 네. 아무도 지금 선물 안 해줬는데 지금 AN192370님께서 처음 선물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지워주세요. 농담이에요. 연애행방편 잘 들었습니다.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히가시노가 하루에 세금을 1,000만 원 정도 낸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일까요? 하루에 세금 1,000만 원이요? 네. 네. 책이 잘 팔려서도 그렇지만 엄청나게 다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낼 정도로 인세를 받는 거겠죠. 가끔은 히가시노가 공장을 돌리는 거 아닌가 의심스러운 정도로 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다작해서일까요? 작품마다 완성도의 편차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좀 실망스러운 작품도 있더라고요. 히가시노의 첫 연애 소설이라고 해서 큰 기대를 하고 읽었는데 연애의 탈을 쓴 일상 미스터리라고 전 읽었습니다. 절대 로맨스 소설은 아닙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로맨스 소설이라고 보기는 네. 어렵죠. 허이 평론가님 읽으신데 그 문장에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되게 재밌네요. 이 연애를 소재로 한 네. 미스터리 스릴러다. 네. 뭐 이렇게 하는 게 저도 네. 맞는 것 같아요. 뭐 연애 관계도 그렇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는 늘 미스터리 같아요. 이렇게 막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도 제일 힘든 게 더 모르겠는 게 그 사람의 어떤 심리, 그쵸. 관계의 어떤 그런 미묘함이거든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연애 행방 같은 경우가 그렇게 읽으면 더 깊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르페13님이신데요. 역시나 히가시노 게이고가 쓴 이 연애소설, 연애행방, 재밌게 잘 읽었다고 하시고요. 특히 마지막이 쫄깃하시다고 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에 다시 이제 곤돌라 안에서 허나운 평론가님께 제가 네. 이 주인공 같은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네. 물었더니 당장 사과하시겠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냥 당장 사과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네. 무릎까지 꿇고요. 다리 잡고 정말 미안하다고 예, 그렇게 할 거고요. 네. 근데 사실 그 전에요. 극 중에 그런 상황 같은 건 안 만들죠. 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또로롱또로님은 허나몽 평론가님 연기가 점점 느는 것 같다고. 네, 앞으로가 그렇죠. 더 기대된다고. 네, 오늘도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칸에 한번 가야죠. 다녀오셨죠? 네, 칸에 갔다 왔죠. 네. 2008년에 갔다 왔고요. 네. 그 한 번 갔다 온 걸로 10년째 계속 울거먹고 있습니다. 그때는 취재차 가셨는데 네. 연기를 노리시겠다. 내년은 너무 빠른 것 같고 네. 내후년 정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혹시 어디 영화에 출연하신 적 있어요? 정말로? 아, 카메오라든가? 카메오로 등짝 나온 적이 있어요. 어. 예전에 그 딴지일보 근무할 때요. 예. 그 딴지일보 물레동 사옥이 워낙에 이제 화제가 될 정도로 예. 잘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영화 촬영이라든지 드라마 촬영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근무하는 뒷모습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무하는 뒷모습. 예. 알겠습니다. 메소드 다음엔 연기였죠. 좀 정면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린님, 공허한 십자가를 읽은 후에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을 못 보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연애 행방을 읽어봐야겠습니다.
본격 미스터리는 아니지만 읽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허인님, 허나묵님 수고하시고 다음 편도 기대하겠습니다. 반가. 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그리고 AN192370님은 책 추천을 해주셨어요. 아, 네. 맞아요. 울림 작가의 책을 읽고 연달아 우연히 입양아를 주인공으로 한 니시가나코의 아이를 읽었습니다. 이 니시가나코의 아이는 시리아 태생 와일드 소다 아이가 미국인 아빠와 일본인 엄마에게 입양되어서 미국과 일본에서 성장하며 자기 존재를 찾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울림 작가가 백인 사회에 동양인 입양아로서 소외감을 느꼈다면 아이는 백인으로 일본 사회에 섞이는데 묘한 이질감을 갖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 울림 작가의 책을 읽고 입양아들의 혼란을 좀 세세하게 다룬 문학 작품을 찾으신다면 이 아이를 권해드린다고 하셨네요. 네, 저도 뭐 시간이 될 때 이 아이를 꼭 읽어보고 싶네요. 네. 이번에는 오디오 클립에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네. CHLOE님, 일본 소설은 대부분 여성 캐릭터가 남성에 의존하거나 외모에 치중하는 태도를 보여줘서 거부감이 들었는데 이 책도 이런 면이 있다니 아쉽네요. 그래도 밀폐된 곤돌라 안에서 벌어지는 심리극은 듣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이 쫄깃쫄깃하네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네. 좀 아쉽게도 네. 좀 여성 캐릭터에 대한 묘사가 네. 좀 편향적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일본 드라마를 좀 즐겨 보는데 네. 약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 어떤 면에서요? 보수적인 네. 예, 묘사들이나 그렇죠. 네. 대사들이 많아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나는 작가의 작품이 있는데요. 일본에 이제 기리노 나스오라고 여성 작가인데요. 특히 아웃이라는 작품을 보고 있으면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나오거든요. 그 여성들이 이 공장은 사실 어떤 그 시스템의 은유일 수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지배당하지 않고 굉장히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 언제 한번 해서 또 일본에는 또 이런 캐릭터와 작품도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 작가와 여성 작가가 그 캐릭터를 다룰 때의 차이가 여하튼 분명히 그렇죠.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성 작가들도 계속해서 더욱더 여성을 이해하고 그들 편에 서서 좀 그들의 시각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더 많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작가들이 참 그에 대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그렇군요. 저는 궁금한 게 문학 쪽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한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영화에서는 1년에 한국 영화가 100편 넘게 만들어지는데 여성 캐릭터가 주인공인 영화,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 정말 손에 꼽을만 하거든요.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속해서 그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꼭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오진 않아서 좀 아쉬워하는 목소리들이 좀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그 유명 여성 작가분들도 소설 개정판을 낼 때 내가 예전에 이렇게 여성 혐오의 표현을 썼구나. 그러면서 그 부분을 삭제하거나 고쳐서 개정판을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튼 요즘 시대라는 것이 이렇게 잘못된 점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변화하는 그 중심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좀 앞으로도 어떻게 또 변화할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 감사 인사 전합니다. 댓글은 허나뭉도 춤추게 한다. 네. 거장의 터치, 숨막히는 긴장감. 열린 책들에서 문학성 넘치는 스릴러가 나왔습니다. 피에르 르메트르의 사흘 그리고 한 인생. 자, 오행시로 줄거리 소개 나갑니다. 사흘 그리고 한 인생에는 기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알려드리죠. 한 12살 소년이 우연히 살인을 저지릅니다. 시체를 숨기고 법망을 피한 이 소년의 비밀은 바로 이제 그만할까요? 생생한 독서를 위해 저희는 이만 물러납니다. 콩쿠르상 수상작가 피에르 르메트르의 사흘 그리고 한 인생. 서점에서 만나요. 열린 책들. 색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향일보의 보도인데요. 제목은 게임 속으로 들어간 웹툰.
탄탄한 스토리를 갖춘 웹툰 작품들이 영화, 드라마는 물론 게임으로까지 활용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레진 엔터테인먼트는 15일 게임 개발사 젤리핍, 인디게임 스튜디오, 팀33, 보드게임 판매 대행사 코리아 보드게임즈 등 3곳과 각각 레진 코믹스의 웹툰을 활용한 게임 지적 재사권 계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웹툰을 게임의 원작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2016년 이후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와 인물이 중요한 콘텐츠라는 공통점이 웹툰과 게임의 결합을 이끄는 힘이기 때문인데요. 콘텐츠가 검증된 만큼 게임의 성공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네. 네. 아, 웹툰의 네. 이 장악력, 네. 그리고 다른 분야와 이 결합하는 어떤 힘이 그렇죠. 정말 엄청나군요. 그러니까 웹툰은 뭐 여기 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영화와 드라마에서 많이 이제 원작을 가지고 영상화가 됐고 게임 같은 경우에서도 웹툰을 가져간다고 하니까요. 네. 아, 저는 게임을 거의 안 해요. 예전에 좀 했었는데 요즘 못 하는데 요즘 게임들 보면 그 이야기 역시도 엄청나게 완성도가 있잖아요. 그럼요. 영상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또 결합을 할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일보의 보도인데요. 교보문고 23일까지 배송박스 투표, 독자들, 디자인보다 환경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교보문고가 지난 23일부터 2주간 실시하는 배송박스 설문에서 디자인보다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들의 성향이 확인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의 배송박스 투표에는 최고의 디자인을 찾아주세요 라는 안내가 있지만 설문창에 달린 1,500개 안팎의 댓글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최소한의 포장 주문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다양한 재사용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박스를 모아 연결 책꽂이로 활용하거나 종이 선반처럼 사용하게 만들어달라거나 또 책상자를 버려진 고양이의 집으로 활용해 생명박스로 이용해 동물을 돌보자는 기발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출판계 관계자는 20일 독자들이 간소한 친환경 디자인을 선호하고 있다면서 미세먼지 등 이 여러 환경 재난을 겪으면서 환경의식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교보문고는 다음 달 초 부문별 당선작을 발표하고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디자인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재사용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멋지네요. 예, 뭐 고양이의 집으로 활용하는 생명 박스라든지 정말 이런 것들이 그 재활용의 어떤 정점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나운 평론가님도 이 배송박스 투표 한번 해보시죠. 아, 그럴까요? 네. 근데 저는 아이디어가 지금 별로 없어서 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이 참 작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 왜 갑자기 자책하세요? 아이디어가 없어서. 아니요. 네. 허나운 평론가님 왜 이렇게 잘하시다가. 네, 그러네요. 갑자기 제가 작아지네요. 네. 네. 이상 출판계 브리핑이었습니다. 낭만서점 145회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드릭 베크만의 베어타운이라는 장편 소설을 다룹니다. 아, 프레드릭 베크만 하면 오베라는 남자로 네. 굉장히 유명했죠. 그리고 국내에는 그 오베라는 남자의 소설도 크게 히트했지만 또 영화로 만든 작품도 개봉을 해가지고요. 소설만큼 크게 성공을 못했지만 그래도 오베라는 남자를 알리는데 어렵지 않게 기여를 했거든요. 그런 그 작가에서 저도 베어타운 나왔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기대를 좀 했어요. 근데 오베라는 남자를 저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잘 썼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베어타운은요 정말 엄청나게 잘 쓰고 그리고 또 굉장히 재미있고 네. 예, 작품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존 올해 책으로 선정될 만했구나 하는 느낌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허위평론가님께서는 극찬 정도는 아닌가요? 이 베어타운에 대해서? 저는 프레드릭 베크만이 아주 똑똑한 작가다. 영민한 작가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오베라는 남자도 그렇고 네. 자기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이 소재와 맞아요. 또 주제를 다루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네. 생각을 이번에 베어타운을 보면서도 하게 됐는데요. 네. 프레드릭 베크만 같은 경우는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네. 문학적 성취가 아주 뛰어난 네네. 그런 작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대중들의 니즈를 네네.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가이고 이게 일부러 그렇게 의식적으로 소설을 써도 잘 안 되는데 아, 그렇군요. 네. 이걸 어떻게 네. 자기의 창작
욕과 결부시켜서 그러게요. 예, 완성된 하나의 작품을 네. 내놓을까 좀 감탄스러운 부분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어떤 그런 주제의식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맞아요. 벌어지는 뭐 밝은 면과 어두운 면들을 풀어내는데 사실 쉬운 작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을 때는 굉장히 쉽게 읽히면서 재밌기도 하고 또 굉장히 그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고 질문을 던져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뛰어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프레드릭 베크만 저희가 이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네. 다시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30대 중반의 유명 블로거이자 칼럼니스트인데요. 2012년에 첫 장편 소설인 오베라는 남자로 성공적인 데뷔를 했죠. 이 사실은 모두들 알고 있는데요. 전 세계 28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고요. 미국 아마존 소설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고 2017년에는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에 올랐습니다. 이후 출간된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랬어요. 국내에서도 출간이 됐죠. 네. 불인말이 여기 있다 역시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요. 지금은 전 세계적인 초대형 작가로 자리매김을 했죠. 이후 2017년에 오늘 소개해드릴 베어타운 국내에는 올해 4월에 번역이 출간됐는데요. 이 소설로 아마존 올해의 책 탑3에 오르면서요. 또 한 번 커다란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이외의 작품으로는요. 동화처럼 아름다운 중편 소설로 하루하루가 이별의 날, 일생일대의 거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오베라는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오베와 네. 또 그 주변 이웃들 간에 네. 그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랬어요는 네. 이 한 아파트 네. 안에서 일어나는 또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요. 네. 근데 베어타운은 규모가 가장 커요. 맞아요. 예. 이번에는 네. 아예 한 마을입니다. 마을이고 또 네. 그 마을이 좀 일종의 세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세 개로 구분다는 거는 이렇게 재산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구분이 돼서 뭐 상류층, 중산층, 그다음에 하층민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의 의식 같은 것들은 뚜렷한 거죠. 그러니까 오베라는 남자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기억하기로는 이 오베라는 이 고집센 백인 할아버지인데 그 공동체에는 다양한 성별과 인종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소수자도 등장을 하고 네. 이들이 어떻게 처음에는 계속 부딪히다가 화합을 하는지 이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던져준 작품이었죠. 네, 그럼 제가 이 베어타운 줄거리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이 베어타운은 그야말로 아이스하키의 고장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모두 아이스하키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베어타운은 지금 경제적으로 또 궁핍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도 활력을 잃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사람들이 아이스하키에 매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들의 관심은 전국대회 준결승전을 치룰 이 베어타운 청소년 아이스하키 팀에게 쏠려 있는데요. 이들이 우승하면 베어타운의 새로운 투자, 이를테면 이 아이스하키에 중점을 둔 신설고등학교 후보지라든가 또 그로 인해 파생되는 아이스링크 건설과 쇼핑몰 유치 등이 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작품은 베어타운 아이스하키 구성원을 중심으로 여러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여기에는 이 승패가 엇갈리는 긴장감, 또 비밀과 거짓말에 관한 드라마가 얽혀 있습니다. 그에 관한 대화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베어타운은 아이스하키의 고장이다. 네. 허남홍 평론가님은 아이스하키 네. 혹시 접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접해봤죠. 뭐 백지선 지금 올림픽호의 감독이었던 동계올림픽의 아이스하키 감독이었던 백지선 감독이 NHL에서 활약한 것도 알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은퇴했지만 웨인 그레츠키 캐나다 출신의 웨인 그레츠키 하면 정말 아이스하키의 영웅 같은 존재잖아요. 네. 그리고 올림픽 할 때면 아이스하키를 저는 좀 봤거든요. 왜 거기에 좀 매료가 됐냐면 굉장히 저는 남성다운 어떤 남자에 대한 그런 좀 판타지가 있었어요. 제가 네. 워낙 그러지 못하니까 보시면
몸도 연약하고 제가 좀 그렇잖아요. 아, 그래요?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동의가 선뜻 안 되네요. 겁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스하키 하는 남자들 막 몸 부딪히면서 보디 체크하고 또 네.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아이스하키는 어느 정도의 폭력을 또 허용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그 폭력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아이스하키라는 스포츠의 매력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 아이스하키를 다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뤘을까 하는 또 궁금증도 있었거든요. 이 베어타운은 실제하는 네. 마을이 아니라 그렇죠. 예, 프레드릭 베크만이 이제 만들어낸 네. 이 공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리얼리티가 상당히 잘 확보가 돼 있어요. 네네. 예, 아이스하키에 대한 뭐 묘사도 그렇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네.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 저는 아이스하키를 처음 이렇게 말을 들었던 때가 네.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가요? 1996년. 왜 때문이죠? 왜 때문이죠? 그 드라마가 한편 네. 혹시 국내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네, 네, MBC 드라마였죠. 네. 아이싱이라고 장동건 네. 나오는. 네. 장동건 씨와 이승현 씨가 맞아요. 예, 주연을 네. 맡았죠. 네, 그렇게 크게 성공한 드라마는 아니었죠? 맞습니다. 근데 저보다 이 드라마에 더 네. 크게 영향을 받은 네. 제 초등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혹시 그 드라마를 보고 아이스하키 선수가 됐나요? 진짜로요. 네. 지금 혹시 올림픽 대표 아니요. 있나요? 올림픽 대표는 아니고 그렇군요. 초등학교 때 이 네. 드라마가 나왔는데 네. 중학교를 아이스하키가 있는 그렇군요. 중학교로 진학을 한 네. 거예요. 와. 예, 그 이후에 이제 고등학교, 대학까지 네. 아이스하키 선수로 와. 활동을 했는데 네. 골리였습니다. 그 축구로 치면 이제 골키퍼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네. 넌 어쩌다가 아이스하키 선수가 됐어? 네. 라고 물었는데 이게 다 아이싱 때문이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가 어떻게 보면 그분의 인생을 좀 바꿔놓은 거네요. 네. 근데 어떻게 또 골리가 되셨나요? 그건 이제 본인의 어떤 그렇군요. 예, 뭐 뭔가 잘 적성과 맞는 소질을 어떤, 찾다 그런 게 보니 있었군요. 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올해 그 한국 그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팀도 골리가 워낙에 뛰어나게 잘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죠. 근데 저는 그 친구가 남긴 이후의 한마디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건 또 뭐였나요? 그때 네. 원래는 야구를 할까 아이스하키를 할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아이싱 보면 너무 멋있으니까 이 아이스하키 선수가 됐는데 네. 그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드라마국은 각성하라. 왜 야구 관련한 드라마를 만들지 않고 아이스하키 관련한 드라마를 만들어서. 네. 네. 근데 아이스하키가 충분히 매력적인 스포츠고, 매력적이죠. 예. 맞아요. 한데 한국에서는 네. 이 아이스하키가 야구에 비해서 인기가 네. 좀 떨어지는 편이고, 좀 떨어지는 편이 아니라 네. 한참 떨어지고 있고 네. 대신에 그래도 지금 다행히 이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하면서 그쵸. 아이스하키에 대한 또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인프라도 네. 예, 좀 덜 구축이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 선수가 되기에 네. 길이 너무 좁은 맞아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때 이제 고민을 좀 털어놓으면서 내가 그때 차라리 야구를 했다면 그랬군요. 예, 네. 좀 길이 좀 다양하게 더 열리지 않았을까. 예, 그런 얘기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어타운이 네. 꼭 스포츠 소설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것은 그 팀이라는 개념은 항상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개인이 희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예. 그거와 관련한 이야기인데 스포츠라는 게 종종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그 은유같이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또 스포츠를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좀 활용했다고 보면 좋죠. 이 베어타운에 안 그래도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네. 413쪽인데요. 네. 공동체라는 게 무엇일까? 네, 이런 질문을 그렇죠. 던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운동할 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혼자서 하게 되는 운동일 경우 그 책임은 본인 혼자 지면 되잖아요. 근데 같이 하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못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생기는 뭐 실망감, 자괴감 이런 거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못한 것도 있지만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싸웠는데 내가 못해서 그걸 이루지 못했을 때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굉장히 더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꽤 많죠. 네. 저는 조직과 공동체를 좀 구분해서 생각을 네. 하고 싶은데
조직이라고 할 네. 때는 전 위계의 질서가 명확하게 예, 잡혀 있고 철저한 서열 중심에 맞아요. 그리고 임무가 분할되어 있는 네. 이른바 군대가 저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군대를 공동체다. 아기엔조. 라고 보긴 어려울 네.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그런 위계나 서열에 의한 네. 구획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원소들이 있고 네. 그것이 때로는 집합을 이루기도 하고 그쵸. 예, 때로는 떨어져 나오기도 하면서 네. 어쨌든 한 무리를 구성하고 있는 그렇죠. 예, 그런 곳이 저는 공동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말하자면 낭만 서점에서 뭐 저나 허위 평론가님이나 우리 PD님은 사실 공동체죠. 네. 그런 거죠. 네. 적절한 비유인가요? 너무 작아서 네. 그러니까 손톱만한 크기죠. 네. 손톱 공동체. 네. 그래서 저는 이 베어타운의 네. 아이스하키는 공동체라기보다는 네. 조직 그리고 그리고 이 베어타운의 이제 구성원들 자체는 네. 또 공동체 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팀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 안에서는 그런 서열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연차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너무 잘해서 유명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거기서도 또 발생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포츠팀이 조직이라면 그 스포츠팀 주변에서 이 팀을 응원하고 관계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생기는 어떤 충돌들이라는 거는 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충돌을 또 이 베어타운이 다루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베어타운은 네. 그 공동체라는 게 무엇일까? 네. 라는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네. 조직이란 무엇일까? 아, 네. 네. 이 질문을 함께 던지면서 네. 조직과 공동체를 서로 충돌시키는 양상으로 네. 이 소설이 그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공동체라는 달걀 껍질을 깼더니 그 안에 조직이라는 그런 노른자가 들어있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마지못해 할게요. 동의하시네요. 아니. 이 책의 첫 문장은요. 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월 말의 어느 날 야밤에 한 10대 청소년이 쌍발 산탄총을 들고 숲속으로 들어가 누군가의 이마에 대고 방어쇠를 당겼다. 이것은 어쩌다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이 문장이 이 책의 어떤 분위기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문장으로 시작을 하니까 처음에 소개는 보통 이제 캐릭터를 소개하고 그 캐릭터를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이웃 같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비극적인 정서가 계속 그 위에서 아른아른거리면서 이 책의 전체 어떤 분위기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읽으니까 확실히 좀 뭔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프레드릭 베크만은 독자의 호기심, 흥미를 확실히 자극할 줄 아는 작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책을 읽으면서 놀랐던 게 그 인생에 관한 일종의 명언 같은 것들을 시작하는 네. 그런 단락의 문장들이 아포리즘이 네, 적혀 그쵸. 있죠.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문장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자칫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잘난 체 같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은 프레드릭 베크만은 그게 굉장히 또 그랬지라고 이렇게 고개를 수그리게 하는 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자, 이 베어타운의 책을 딱 펼치면요. 네. 지역이 소개가 되어 네. 있습니다. 하이츠, 베어타운 중심가, 할로 이렇게 네, 맞아요. 세 지역으로 또 분할이 되어 있는데요. 뭐 하이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 상류층이 살고 있죠. 집도 막 으리으리하죠. 네. 그리고 베어타운 중심가는 경제적으로 이제 중산층 사람들이 이루는 거죠. 그리고 할로는 하층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는 이 지역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캐릭터의 성격이 잡히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책의 그 초반에도 이 지역을 구분해서 또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페이지가 나오죠. 네. 이 하이츠 경제적 상층들이 모여 사는 네. 이 대표적인 집이 바로 케빈. 네, 케빈. 가족입니다. 네, 잘 사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케빈이라는 아이 자체는 이 베어타운 아이스하키 팀의 영웅입니다. 네. 너무 잘해요. 네. 베어타운 청소년 아이스하키 팀에서 프로가 될 수 있는 아이 네. 딱 한 명만 꼽아봐라. 그러면 케빈. 무조건 케빈이죠.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집이 너무 좋으니까 네. 그 집 앞에
아이스하키 연습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설도 갖추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이 베어타운 아이스하키 팀의 네. 가장 큰 물적 후원자가 네. 바로 케빈의 아버지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에요. 아들이 잘하는 건 당연히 잘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경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저녁에 네. 와서 자 경기 잘했니? 맞아요. 뭐, 경기 어땠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몇 점 차로 이겼냐? 네. 넌 몇 골 넣었어? 맞아요. 예, 당연히 이겼을 걸 전제하고 전제하죠. 그리고 아들에게 질문을 하는 맞아요. 그런 아버지죠. 그 아버지는 케빈의 기록이 어떻게 됐나? 잘해야 된다라는 것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간에 엄마는요. 사실 그것 때문에 좀 고민하는 부분이 나오기도 하죠. 맞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꽉 짜여진 맞아요. 어떤 틀에서 이 케빈이 좀 살고 있다라는 그렇죠. 점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베어타운 중심가의 또 대표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마야네 집입니다. 아, 마얀의 아버지가 사실 페테르라고요. 네. 케빈이 지금 이 마을을 떠나서 더 큰 무대에서 이제 활동할 거다, 활약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페테르는 그 전에 이미 NHL까지 진출을 했었죠. 그리고 이 마을에 와서 이 케빈이 들어가 있는 팀의 또 단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마야의 엄마는 또 네.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죠. 마야는 기타를 아주 좋아하는 네. 15살 소녀입니다. 그리고 마야는 남매죠. 남동생인 레오가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할로 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네. 여기에 이 대표 가족은 아만네 그렇죠. 집입니다. 네. 아맛의 가족 같은 경우 이제 아랍에서 이쪽으로 이주를 해온 건데요. 아맛의 어머니가 이 팀, 그러니까 구단 내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청소부 역할을 네. 하고 계신 거죠. 그것 때문에 아맛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애가 굉장히 효자예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아픈 거를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그 어머니의 어떤 이 신세를 좀 바꿔주기 위해서 또 굉장히 아이스하키 연습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후에는 빠른 스피드 때문에 코치에 또 눈에 띄기도 하죠. 맞습니다. 참 이 소설이 두꺼워요. 500쪽이 넘거든요. 거의 600쪽에 육박하죠. 그래서 네. 처음에 받아들었을 때 이거 어떻게 읽지? 라고 좀 걱정했었는데요. 네. 되게 잘 읽히더라고요. 근데 이 케빈, 마야, 또 아맛 이렇게 세 가족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이 가족들 외에 네. 또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가 소설에 펼쳐져 있지만 네, 그렇죠. 그것 하나하나를 네. 다 이야기하면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방송을 다 못 끝냅니다. 아마 한 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중간에 네. 스포일러도 상당히 많이 여러분께 해야 되기 큰 때문에 스포일러가 있죠. 예, 네. 거기서부터 정말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분위기의 어떤 변환까지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부득이하게 또 케빈, 마야, 이 아맛을 네.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다는 걸 네. 미리 공지를 하고요. 자, 이제는 아맛을 또 중심으로 네. 이야기를 해보죠. 이 아맛이 원래는 유소년 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순애라는 네. 이 원로 코치가 있었는데 그쵸. 그 코치의 눈에 아맛의 이 스피드가 네, 예, 눈에 띄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애라는 코치는요, 원로 코치라고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이 팀의 단장인 페테르 얘기를 했잖아요. 네. 페테르 때도 이 페테르를 키운 그런 코치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 마을 자체가 굉장히 작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잘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 설정이죠. 맞습니다. 이 아맛의 스피드가 왜 주목을 받았냐. 네. 이 베어타운 청소년 아이스하키 팀이 지금 전국대회 네. 준결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준결승에서 상대해야 될 팀이 너무 강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수를 내야 되는데 그 수 중에 하나로 이제 순애의 눈에 아맛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이 아맛이 유소년 팀에 소속돼 있긴 하지만 네. 청소년 팀에서 충분히 뛸 수 있는 실력을 갖췄고 이 선수가 지금 청소년 팀에 합류를 한다면 네.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네. 네,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순애가 이제 원로 코치로 이 아맛의 스피드를 본 다음에 다비드가 코치잖아요. 그 코치에게 이 스피드를 주목해 달라라고 포스트잇을 붙여놓으면 그걸 보고 이제 발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뭐 처음부터 청소년 팀 코치인 다비드가 아맛을 발탁했다라기보다는 네. 그 청소년 팀 선수 훈련에 네. 이 아맛을 참가시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네. 이 펼쳐지는 일이 네. 제가 보기엔 참 가혹해요. 청소년 팀 선수들은 아맛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려고 발로 차고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펜스 쪽으로 밀치고 스틱으로 손목을 내리치고 모든 장비의 취약한 부분을 찾는다. 아맛은 뒤에서 크로스 체크를 당하는 바람에 대자로 넘어지는데 방향을 트는 리트의 스케이트를 보고도 뺨위로 얼음 세례가 퍼부어질 때 미쳐 눈을 감지 못한다. 다비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1시간에 4분의 3이 지났을 때 아맛은 온몸이 땀범벅이고 기진맥진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뛰지도 못하게 할 거면서 여기 데리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악을 쓰고 싶지만 기를 쓰고 참는다. 뒤에서 그들이 웃는 소리가 들린다. 다비드의 1대1 훈련은 단순하다. 빙판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고가를 일렬로 설치해서 펜스 앞쪽으로 통로 비슷한 것을 만든다. 한 명이 수비수를, 다른 한 명이 최전방 공격수를 맞는다. 퍽이 통로 밖으로 벗어나면 수비수의 승리다. 공격수가 아주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갈 틈을 찾는 게 이 훈련의 목적이다. 라르스가 펜스로부터 6, 7m 앞에 고가를 설치하자 다비드가 간격을 좀 더 좁히라고 한다. 라르스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들은 대로 하지만 다비드가 그보다 더 좁히라고 손짓한다. 청소년팀 선수 몇 명이 불안해하며 몸을 꼼지락거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결국 2, 3m 밖에 안 될 정도로 좁은 통로가 완성되고 피할 도리 없이 정면으로 몸싸움을 벌여야 한다. 보보보다 몸무게가 40kg쯤 덜 나가는 아맛도 그걸 안다. 퍽과 함께 출발하자 허벅지가 젖산을 분비하며 비명을 지른다. 원래는 공격수와 수비수 간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는 훈련이지만 보보는 이걸 깡그리 무시한다. 아맛에게로 곧장 달려들어 온몸으로 부딪힌다. 아맛은 밀가루 부대처럼 빙판 위로 쓰러진다. 벤치에서 요란한 웃음이 터진다. 다비드가 다시 한번 반복하라는 수신호를 보낸다. 아맛은 엉금엉금 무릎을 딛고 몸을 일으킨다. 입에서 피가 뚝뚝 떨어진다. 입술이나 혓바닥 아니면 양쪽 모두를 씹은 모양이다. 보보가 아맛의 위로 허리를 숙이는데 이제는 전처럼 잔인하지 않다. 거의 걱정하는 분위기에 가깝다. 보보가 언뜻 동정의 눈빛을 보인다. 동정까지는 아닌지 몰라도 최소한 인간미가 느껴진다. 야, 아맛 그냥 누워있어. 이게 코치가 원하는 걸 모르겠냐? 이게 네가 불려 나온 이유라는 걸? 아맛은 벤치 쪽을 흘끗 쳐다본다. 다비드는 팔짱을 끼고 서서 태연하게 기다리고 있다. 아맛은 그 말을 듣지 않는다. 한 번 더요. 아이는 부들거리는 허벅지를 달래며 속삭인다. 보보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아맛은 스틱으로 빙판을 때리며 외친다. 한 번 더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 온 벤치가 그 소리를 들었다. 아맛이 보보에게서 선택의 여지를 앗아갔다. 수비수의 눈빛이 험상궂어진다. 좋아. 원하는 대로 해주지, 이 바보 같은 등신아. 아맛은 출발한다. 보보가 한가운데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펜스 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데 아맛이 미끄러지듯 그 사이를 통과하려고 하자 보보는 퍽을 아예 무시하고 아맛에게 곧바로 달려든다. 아맛은 펜스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빙판 위로 쓰러지고 이번에는 무릎을 딛고 몸을 일으키는데 10초가 걸린다. 한 번 더냐? 보보가 이를 악물고 으르렁거린다. 아맛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다. 뒤로 조그만 핏자국을 남겨가며 저쪽 끝에 블루라인으로 가서 퍽을 챙기고 허리를 편다. 보보는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센터 서클의 곰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으로 끝장을 내기 위해 고깔로 만든 통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몸에 잔뜩 힘을 준다. 아맛은 한 걸음에 보보를 지나치고 두 걸음에 퍽을 잡아서 세 걸음에 공격존으로 넘어간다. 뒤에서 보보가 펜스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지만 아맛의 시선은 골키퍼에게 고정돼 있다. 아맛은 퍽을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며 골키퍼가 옆으로 움직이길 기다리고 드디어 골키퍼의 스케이트가 0.5mm 기웃하는 게 보이자 반대편 구석으로 슛을 날린다. 허를 찌른다.
곰들 틈에 섞인 사자. 청소년 팀의 훈련을 네. 같이 하는 이 아맛. 네. 이 훈련이라기보다는 네. 거의 뭐 집단 따돌림. 그러니까 뭐 거의 가혹행위에 가깝다고 저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종의 뭐 텃세일 수도 있는데요. 네. 거기에는 사실 이제 배경이 있죠. 이 아맛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이제 동료가 되겠지만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인상을 갖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 친구들은 아맛을 또 굉장히 괴롭히기도 했고 네. 그런 애가 갑자기 훈련에 참가를 하니까 또 여기 있는 선수들 입장에선 뭐 저런 게 뭐 여기 들어서 뭘 하겠다고 하면서 호의적이진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나이도 어리고요. 그렇죠. 네. 근데 아마 이 다비드라는 코치는 그걸 좀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조그만 아이가 과연 버틸까?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말없이 이제 바라보고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어떤 추운 그 지역의 어떤 습성? 속성이 네. 성격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맛이 이런 시련을 겪게 되는데 네. 이 시련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 네. 다비드라는 사람의 어떤 캐릭터도 네.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 그리고 물론 코치가 선수들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방법이 네. 여러 그렇죠.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사람은 네. 참 스파르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파르타! 네. 저는 이런 스파르타식의 훈련은 참 견디지 못하는 네. 예. 부류라서 그렇죠. 뭐 저도 네. 만약 그렇게 하면 코치님 저 안 할래요. 울면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 다비드라는 인물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흔히 북유럽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인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도 차고 이래서 남자들이 굉장히 무뚝뚝하고 거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좀 전형으로 저한테 비춰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다비드의 정반대되는 캐릭터가 네. 이 순애 코치라고 그렇죠. 할 할아버지. 수가 있는데 같은 코치지만 네.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방식이 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둘이 부딪히는 거였죠. 네. 그걸 이 프레드릭 베크만 작가가 이제 극명하게 네. 보여주는 것이고 다비드가 어쨌든 청소년 팀 코치를 맡고 있기 때문에 네.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이렇게 네. 휘두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청소년 팀 아이들은 이 다비드에게 절대 복종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 라르스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이 네. 라르스는 유소년 팀 또 코치죠. 코치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또 다비드에게 역시 네. 또 복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다비드 같은 경우는 순애하고 사실 이제 전선을 긋고 있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순애가 추천을 한 게 아맛이잖아요. 네. 근데 전선을 긋고 있다고 해도 만약에 실력이 좋다면 이 다비드라는 인물은 그걸 받아들이는 코치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맛이 이제 그걸 증명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다비드가 이제 네. 아맛을 시험하는 방식이 네. 워낙 좀 잔인했기 때문에 이 청소년 팀의 선수들도 야 네. 그냥 누워 있어. 너 지금 맞아요. 코치가 너 경기 앞두고 네. 말하자면 너 희생양 삼아서 그렇죠. 우리 팀 분위기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그냥 누워 있어. 맞아요. 라고 이제 아이들도 그렇게 그쵸. 얘기를 했지만 아맛이 또 그 말을 그렇게 듣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보보 같은 경우는 이 링크장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아맛과 아맛의 친구들을 굉장히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맛의 입장에서는 링크장 안에서만큼은 거기에 굴하고 싶지도 않았고 특히나 아맛에게는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아맛은 하층민이 사는 할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더 뭔가를 잘해야지 고생하는 어머니의 신세도 좀 바꿔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몇 가지 어떤 의지들이 모이면서 그런 험한 상황에서도 우리 같으면 허위평론가와 저 같았으면 울면서 링크장 밖으로 뛰어나갔을 텐데 아맛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 번 더 하겠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놀라죠 주변에서. 저는 근데 울면서 뛰어나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지금 무리로 묶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스케이트를 벗고 저 안 할래요 이러면서 나갔을 거예요. 스피드가 아무리 빨라도 딴 거 하고 말지. 네. 저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네. 아맛은 아무튼 네. 곰들 틈에 섞인 사자다. 그렇죠. 라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면서 네. 이 시련을 통과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곰들 틈에 섞인 사자라는 문장이 네. 의미심장하게 다가온 것이 그렇죠. 베어타운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들은 모두 우리는 곰이다라고 외칩니다. 맞아요. 근데 사자예요. 아마톤자. 이게 뭘까? 이걸 독자들이 좀 곰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리면 안 되겠죠?
아니, 알려드려도 돼요. 아, 네. 뭐 제가 생각한 이 곰돌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곰돌이라는 어떤 자신들의 정체성, 공동체 조직의 이제 정체성이기도 하죠. 거기에 이제 아맛이라는 얘네들 곰들이 봤을 땐 다른 어떤 종이 왔기 때문에 예, 거리를 두는 거이기도 하고 또 이 베어라는 것에는 또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뭔가 참고 인내하고라는 것이 있는데 참고 인내하는 게 어떤 좋은 의미도 있지만 네. 또 그게 방어선이 맞습니다.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어떤 중의적인 의미들이 포함이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조직과 공동체라는 네. 이 명제를 두고 우리가 네. 생각을 할 때 단일한 무리가 아닌 거기에 이질적인 그렇죠. 어떤 존재가 네. 틈입했을 때 네. 과연 이 우리가 하나라고 믿고 있던 집단이 어떤 네. 예, 반응을 보이는가 맞아요. 이걸 또 우리가 지켜볼 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허나웅 평론가님도 스포츠맨이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탁구를 네, 좀 탁구를 즐기시는 걸로 지금 알고 치고 있는데요. 있고 네. 저도 이제 그 아까 이제 아이싱 보시고 아이스 하키를 했다는 친구처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야구를 하고 싶어가지고 야구학교 진학을 하려고 했어요. 오. 예, 근데 부모님의 반대로 왜 반대하셨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운동선수를 한다는 거에 대한 주변의 이미지는 별로 좋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랬군요. 들어가면 뭐 사람들한테 얻어 터지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예, 그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는 그냥 취미로 운동을 많이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저는 한편으로 나도 좀 저기 무리에 끼었으면 하는 그런 어줍지 않은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근데 허나웅 평론가님은 네. 그 스포츠를 하실 때 팀 네. 스포츠보다는 주로 개인 스포츠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원래 팀 스포츠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농구. 농구, 야구, 축구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축구는 제가 골키퍼였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골키퍼를 잘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제안을 받기도 했어요. 축구팀 제안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오. 네. 그러면 허나웅 평론가님의 운동 신경이 꽤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슬램덩크로 치면요. 송태섭 같은 스타일의 운동을 해요. 재간둥이. 네. 낭만서점에서도 제 역할이 재간둥이잖아요. 네. 그렇군요. 네. 저는 본인이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을 처음 봅니다. 굉장히 겸손함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슬램덩크로 치면 허위평론가는 제가 서태웅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의 운동 센스가 없어서. 그러면 강백호? 그 정도 안경 선배? 네. 근데 이 스포츠라는 걸 허나웅 평론가님은 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스포츠의 매력을 어디서 찾냐면 그 개인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들은 남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하나로 모아서 그 팀 안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승리를 이끌잖아요. 근데 그건 스포츠의 좋은 면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아맛 관련한 부분을 낭독을 해드렸는데 모든 스포츠 팀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안에는 일종의 서열도 있고 특히 이제 텃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일종의 폭력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외부로는 사실은 감춰지잖아요. 그쵸. 그런 어떤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양면이 또 우리가 겪지 않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걸 굉장히 좀 이 프레데릭 베크만이 또 잘 살리고 있죠. 네. 저는 스포츠의 매력은 예측 불가능성 그렇죠.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예측 불가능성은 아주 자주 일어나는 예측 불가능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그렇죠. 만약에 아주 희박한 가능성으로 일어나는 그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전 스포츠의 사람들이 좀 매료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2002년 한국 그 축구팀의 4강 진출과 같은. 그렇죠. 그러면은 허위평론가님께서는 보시는 걸 좋아하세요? 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저는 주로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네. 왜 1위 팀과 꼴찌 팀이 경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1위 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죠. 예. 하지만 스포츠는 정말 그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뭐 1위 팀이 자만을 해서 갑자기 꼴찌 팀이 이기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희박하지만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포츠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는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지 이제 그 우승이라는 데 근접을 하는데 사실 완벽할 수 있는 선수도 없고 완벽한 팀도 없기 때문에 항상 실수라는 빈틈이 존재해요. 그 빈틈이 강팀은 적고 그다음에 약팀은 굉장히 많은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수라는 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상위 팀도 미끄러질 수 있는데 거기에 또 어떤 매력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우리가 이 실생활에서 네. 어떤 거대한 네. 나보다 압도적인 네. 대상과 싸우면 무조건 패배하잖아요. 저는 싸우기도 전에 그냥 꼬리에 내립니다. 예, 근데 제가 무조건 패배라고 하는 건 네. 실제로 이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 그렇죠. 예, 뭐 그건 소송을 해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예. 아니 저쪽에서 네. 정말 그 로펌에 엄청난 돈을 주고 소송을 진행해버리면 네.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 개인들은 그렇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 베어타운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적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스포츠가 갖는 어떤 그 환상, 그것이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어떤 대리 만족을 그렇죠. 맞아요. 예, 좀 충족시키는 방면으로 우리가 그걸 즐기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여튼 이 얘기를 베어타운 아이스하키 팀의 단장인 페테르와 마야의 아버지죠. 네. 그리고 이 펠센 술집의 주인이죠. 이 라모나라고 하는 네.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또 스포츠 얘기를 합니다. 네. 라모나라는 인물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아무래도 술집이기 때문에 여자들보다는 거친 남자들이 많이 오고 또 술을 마시는 사람 중에는 잘 나가는 인생이었다가 몰락한 인생도 있잖아요. 그런 인물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인생에 무엇이 옳은가의 가치를 좀 아는 그런 인물로 보이거든요. 네. 네, 그 두 인물이 이제 만난 거죠. 저희가 그 부분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낭독할 부분은요. 152쪽부터 154쪽입니다. 그게 얼마나 희한한 스포츠인지 생각해봤어요, 라모나? 규칙하며 아이스링크도 그렇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스포츠를 만들어냈을까요? 총을 들고 다니는 주정뱅이들한테 그보다 덜 위험한 취미생활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던 사람 아니었을까? 나이 많은 술집 여주인이 말한다. 저는 그냥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을 때도 있어요. 청소년팀 선수들에게 너무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건 아닐까. 알고 보면 걔들도 아직 어린애들인데 말이죠. 그야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바라는 게 뭔지에 따라 얘기가 달라지겠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키에 바라는 게 뭔지에 따라서도. 그럼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바라는 게 뭘까요, 라모나? 그 스포츠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거기에 평생을 바쳐서 얻을 수 있는 게 기껏해야 뭘까요? 찰나의 순간들, 몇 번의 승리, 우리가 실제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몇 초의 시간, 우리가 불멸의 존재가 된 것처럼 상상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 그리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둘 사이에 자리 잡은 정적이 고스란히 머문다. 페테르가 빈잔을 카운터 너머로 밀어서 건네고 나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에야 라모나가 잔을 비우고 으르렁거리듯 얘기한다. 스포츠가 우리에게 주는 건 찰나의 순간들 뿐이지. 하지만 페테르, 그런 순간들이 없으면 인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자, 페테르가 네. 스포츠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아니, 도대체 정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네. 아이들한테 너무 큰 부담을 지우는 건 아닐까요? 라고 라모나에게 네. 묻죠. 그러니까 페테르는 이제 단장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또 그 부모의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우승을 해야지만 이 시에서 이 죽어가는 지금 시잖아요. 그 시를 재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우승을 했으면 좋겠지만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짐을 덜어준 것 같죠. 그래서 그 고민을 라모나에게 얘기를 하는데 라모나가 스포츠의 어떤 희열과 관련한 중요한 또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우린 우승을 한다는데 그 우승을 느끼는 순간은 정말 찰나잖아요. 네. 호각에 울리는 순간. 그때 기쁨이 가장 높은데 그러고 나면 바로 또 식어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또 오랫동안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 행복을 느끼는 순간 얼마나 짧아요. 그걸 위해서 또 힘든 시간들을 감내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 인생이 스포츠에 담겼기 때문에 라모나는 그에 대한 어떤 일종의 진실을 얘기를 해준 거죠. 네. 특히 페테르가 네. 프로 선수 생활도 해보고 화려한 시절을 맛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또 이런 얘기를 진짜
감정을 실어서 네.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를 했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라모나는 그걸 또 바깥에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또 지금과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입장들이 또 달리 서 있죠. 네. 하지만 저는 라모나의 이 말, 네. 스포츠가 우리에게 주는 건 네. 찰나의 순간들 뿐이지만 네. 하지만 그런 순간들로 네. 바로 우리가 인생을 네. 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냐. 네. 이 말에 전 전적으로 동의해요. 저는 그 찰나의 순간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 찰나의 순간을 계속 기다리면서. 이미 오랜 시간- 맛보셨잖아요. 언제요? 골키퍼 하실 때 그때 막 스카우트 제의받고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예요? 벌써 그게 84년, 85년인데요. 그때의 추억으로 네, 지금까지 살고 버티고 있다고요?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의미가 너무하신 있는 거 거죠. 아니에요? 또 이 소설에는 스포츠에 관한 또 다른 격언들이 적혀 네. 있어요. 굉장히 많죠. 네, 이를테면 170쪽에 소개를 해드리면 네. 우리가 스포츠에 몰입하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와 더불어 스포츠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해지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205쪽인데요. 하키는 한심하고 별 의미 없는 스포츠다. 우리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거기에 몇 년의 세월을 바친다. 스포츠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게 이해가 안 될 만큼 사소하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초월을 느끼는 몇 번의 순간들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불사르고 피를 흘리고 울부짖는다. 하지만 그게 아니면 인생에 또 뭐가 있을까? 네. 네. 뭐가 그러게요.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불사르고 이렇게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글쎄요. 네. 그 인생에 뭐가 있을까? 그 의미야. 뭐 네. 사람들마다 또 각자 네. 다르게 잡기 마련인데 네. 스포츠가 여하튼 어떤 순간과 네. 그리고 그 순간에 맛보는 어떤 희열, 네. 초월의 상태를 네. 만들어주는 그런 것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초월의 어떤 느낌을 받는 게 뭐냐면 항상 우리는 생각을 머리로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몸이 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어. 몸이 하는 기억도 있고 저는 그게 굉장히 희열을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운동을 한 3개월, 4개월 안 하다 보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요. 몸이 알아서 막 반응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순간이 저에겐 좀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꼭 운동선수 같네요. 근데 이게 꼭 하키뿐일까요? 그리고 그렇죠. 스포츠뿐일까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네. 뭐 어떤 대가를 바란다기보다는 네. 정말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네. 매달리고 또 거기서 느끼는 어떤 희열감 때문에 네. 계속 그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마 허위평론가님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또 거기서 느끼는 일종의 고통이 훨씬 많겠지만 희열이 있잖아요. 그 순간이 좀 궁금해요. 어떨 텐지. 원고 마감했을 때죠. 마감했을 땐가요? 네. 그렇군요. 그때의 정말 그 짧은 희열을 위해서 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나? 그렇군요. 들고 거기에 이렇게 일종의 반응들, 좋은 반응들이 올 때는 어떠세요? 그때 참 기쁘죠. 그런가요? 네, 좋은 반응들 올 때. 그렇구나. 네. 네. 그럴 때는 정말 네. 내 글이 네. 그냥 종이 낭비를 하지 않았구나. 네. 네, 그런 기쁨 확실히 느낍니다. 저는 계속 종이 낭비만 하고 있어가지고 그 좋은 반응들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 희열을 좀 느껴보고 싶네요. 네. 아니 이건 직장인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칭찬받고 네. 이게 어떤 채택이 돼서 제품으로 그리고 만들어지거나 뭐 회사에 또 크게 어떤 이득을 갖고 올 때. 네. 네. 그게 본인의 이득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내가 뭔가 어떤 공헌을 했다. 내 나름대로 삶의 의미와 뭐 보람을 얻었다. 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상사가 가로채가요. 네. 그럴 때 그 희열은 갑자기 절망으로 바뀌죠. 그렇죠. 근데 그 스포츠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 인생과 스포츠가 닮았고, 그래서 이제 프레데릭 베크만은 이 스포츠를 통해서, 이 스포츠의 격언을 통해서 인생을 다시 한번 또 은유하게 만드는 거죠. 네. 자, 베어타운 청소년 아이스하키 팀이 전국대회 준결승전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경기가 네. 치러집니다. 어떻게 되죠? 자, 이제 스포일러를 여러분께 네. 해야 돼요. 제가 안 하려고 지금 넘겼는데, 네. 잘 안 받아주시네요. 그래서 혹시 이후에 베어타운 이야기를 직접 읽고 싶으신 분들은,
이쯤에서 좀 건너뛰기나 정지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말하자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걸 참아내야 하는 독자들의 어떤 공동체가 베어타운인 거네요. 네. 하지만 저희는 네. 여러분께 이제 스포일러를 공지했으니 그 뒷 이야기를 좀 마구마구 얘기하는 거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준결승전이 열리고 네. 이 베어타운 청소년 팀의 네. 이 아맛도 네. 참가를 해서 네. 경기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결승골이 되는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시스트를 어시스트, 그쵸. 아이스하키에서는요, 축구하고 달라서 그 어시스트가 한 명의 선수, 공을 바로 준 선수가 아니라 그 전에 공을 준 사람까지도 어시스트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맛이 그 첫 출전이었잖아요. 엄청난 역할을 한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결승골을 케빈이 넣습니다. 아, 이 케빈 역시 난 선수예요. 네. 자, 준결승전에서 베어타운 청소년 팀이 이 승리를 거둔 이후에 네. 베어타운 전체가 들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사례가 사실은 이 베어타운만의 특이한 어떤 현상은 아니죠. 실제로 그 프로스포츠 같은 거 보면 뭐 FC 바르셀로나가 우승했다라고 네. 하면 바르셀로나 그 주민들이 거의 다 막 엄청나게 좋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포츠가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결속을 네. 이 스포츠 그리고 이 아이스하키가 분명히 베어타운에 네. 또 가져다 준 것이고 그렇죠. 베어타운이 지금 위기 상태잖아요. 네, 맞아요. 예, 이 아이들의 하키팀이 우승을 해야 네. 뭔가 희망을 네. 좀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도 재건하고 뭐 학교도 생기고 그쵸. 기업들이 또 투자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도 우리가 드디어 해냈다. 네. 물론 결승전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겼으니까 네. 우리는 어떤 그런 승리의 기쁨을 네. 누릴 자격이 있다. 그렇죠. 그게 라고 뭐냐면 생각을 하죠. 결승에 진출한 것도 있고 또 준결승에서 맞닥뜨렸던 팀 자체가 워낙에 강팀이었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사실은 적은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걸 극복하고 이겼으니까요. 이 선수들이 느꼈을 어떤 그 깊은 감정은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겠죠. 네. 그리고 이 축하 파티가 네. 바로 케빈의 집에서 열립니다. 아, 이 케빈의 집에서 열리는 것도 사실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케빈의 아버지는 굉장히 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기면 당연히 이기는 거니까 물론 파티나 이런 거를 생각도 안 하죠. 근데 이 케빈이 게임에서 이긴 날 엄마와 아버지가 외출을 했고 케빈은 그걸 이용해서 집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파티를 열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들의 파티에 좀 있어서는 안 될 네. 그런 좀 물건들이 있죠. 네. 뭐 술도 그렇고 사실은 그 파티 이전에 또 학생들은 이제 담배 피는 네. 것도 몰래 했는데 담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또 대마초도 피게 네. 되고 그러니까 이 준결승이라는 큰 경기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이후에 어떤 몇 시간 정도는 하루 정도는 이 청소년들에게는 뭔가 해방의 어떤 시간처럼 작동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저희가 언급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이게 소설에도 나오는데 네. 그 선수들이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겼으니까 네. 우리가 어떤 성적인 네.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죠. 라고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인데 네. 그것이 일종의 좀 전통 남자 팀에서는 이렇게 막 뭐 농담이던 그게 진담이던 그런 식의 얘기들을 막 하면서 승리에 대한 어떤 도취감에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이 일으키는 비극의 순간이 바로 이 파티장에서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이 파티에 누가 참석을 하냐면요. 네. 바로 케빈을 네. 이제 좋아하고 있던 네. 마야. 그렇죠. 그리고 케빈 역시 이제 이 마야에게 네. 어느 정도 호감이 있어서 네. 이 두 사람이 이제 파티장에서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렇죠. 뭐 케빈이 내 방 구경시켜 줄게 하면서 이제 2층으로 네.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죠. 네. 그리고 그 사건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아맛 역시도 마야를 굉장히 짝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또 목격하게 되죠. 네. 아맛이 케빈의 방에서 네. 어떤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낭독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250쪽부터 251쪽입니다. 아맛은 문손잡이를 돌려서 케빈의 방문 앞에 서고 폭행의 현장과 찢긴 옷을 목격한다. 눈물과 남자아이의 손가락이 여자아이의 목에 남긴 시뻘건 자국, 다른 이의 몸을 억지로 강탈한 몸. 그는 모든 것을 목격하고 나중에 가장 요상하고 사소한 것들이 등장하는 꿈을 꿀 것이다. NHL 선수 중에서 정확히 누구 포스터가 정확히 어디에 걸려 있는지, 아맛이 그걸 기억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기 침대 머리맡에도 똑같은 포스터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아맛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자 케빈은 2초 동안 집중력을 잃는다. 2초면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다. 마야는 그것을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사투로 기억할 것이다. 생존 본능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녀는 무릎으로 케빈을 세게 가격하고 조그만 틈이 생기자 그의 몸을 멀찌감치 밀친다. 그의 목을 있는 힘껏 후려치고 도망친다. 그 방에서 무슨 수로 빠져나왔는지, 중간에 누굴 만났는지, 계단을 지키는 청소년팀 선수들을 때리거나 발로 찼는지 알 수가 없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너무 취해서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을 수도 있고 보고도 못 본 척 했을 수도 있다. 그녀는 비틀비틀 대문 밖으로 나가서 달린다. 마야는 재킷을 단단히 여민다. 무슨 수로 그걸 들고 나왔는지 모를 일이다. 블라우스는 갈기갈기 찢겼고 목과 손목에 남은 손가락 모양의 멍자국은 이미 시커멓게 변했다. 뒤에서 아맛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그녀는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 아맛은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으로 눈밭을 비틀비틀 헤치다 무릎을 꿇으며 넘어진다. 술에 취했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느라 진이 빠졌다. 결국 그녀는 달리기를 멈추고 주먹을 쥔 채 몸을 돌려서 그를 똑바로 쳐다본다. 이제는 눈물이 나는 이유가 수치심과 분노 때문이다. 어떻게 된 거야? 아맛이 속삭인다. 네가 보기에는 어떻게 된 것 같은데? 그녀는 대꾸한다. 우리 아무래도 아무래도 뭘 어쩌라고. 아무한테라도 경찰이나 아무한테라도 얘기를. 그래봐야 소용없을 거야.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테니까. 그래봐야 소용없을 거야. 그녀가 장갑 낀 손등으로 눈을 훔치자 아이라인이 묻어나온다. 이제는 그도 울고 있다. 그들은 15살이고 온 세상이 하룻밤새 무너져 버렸다. 자동차가 한 대 지나간다. 헤드라이트 불빛을 받고 마야의 눈이 번뜩인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사라진 순간 그녀의 마음속과 눈 속에서 뭔가가 빠져나간다. 왜냐면 여긴 빌어먹을 하키타운이니까. 그녀가 속삭인다. 그녀는 눈밭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그를 남겨둔 채 길을 따라 저편으로 사라진다. 네. 아맛이 케빈의 방에서 목격한 장면. 그것은 케빈이 마야를 강간하고 있는 그렇죠.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야와 케빈이 이제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눈이 맞았다는 속된 말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케빈은 이제 게임에 이기고 나서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마야에게 그런 감정을 드러낸 거죠. 근데 마야는 사실 그런 거와 관계없이 게임에 이기고 승리골을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케빈에게 반한 건데, 이들이 이제 잘못된 어떤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아맛이 그 광경을 봤는데, 아맛 역시도 그 광경을 보면서 사실 케빈은 아맛에게는 일종의 우상 같은 선수였잖아요. 네. 그리고 마야는 또 짝사랑하는 그런 인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맛도 이 자기가 사랑했던 또 좋아했던 어떤 세계가 붕괴가 돼버리는 거죠. 네. 네. 케빈의 입장에서 네. 보면 케빈은 베어타운 청소년 팀 아이스하키에서 네. 절대적 존재예요. 맞아요. 코치를 제외한 선수들 사이에서 네. 케빈이 왕입니다. 그리고 뭐 코치들도요. 케빈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케빈이 그 팀을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선수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스하키 팀에선 네. 그러니까 어느 라인에 뛰느냐, 네. 그러니까 앞선 라인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서열 관계가 바뀌어요. 그래서 아맛 같은 경우도 이 케빈의 집에서 이제 네. 파티가 열리잖아요. 그때 이 아이스하키 선수 몇 명이 네. 케빈의 계단에서 보초를 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케빈이 뭘 하고 있든 네. 거기는 절대 불가침 영역이고 네. 우리가 케빈의 생활을 보호한다. 네. 뭐 이런 명목으로요. 그리고 게임에 뛸 때도요. 그 게임에 뛰기 전에 이제 라카룸이 있잖아요. 그 라카룸에서도 케빈 옆에 누가 앉느냐. 네. 그렇죠. 되게 그거 가지고 중요해요. 신경 좀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맛이 네. 지금 마야 찾으러 네. 이제 케빈의 방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선배들이 가로막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맛도 네. 예, 술에 취하고 이제 좀 게임에서 기분이 또 활약을 했죠. 예, 좀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네. 바로 얘기합니다. 아이 씨발 선배들은 몇 라인에서 네. 뛰는데요. 아, 또 허위평론가님 욕할 때 또 굉장히 네. 찰지네요. 아니 저는 이거 여러분 재능이 소설 있어요. 대사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 처음에 낭독할 때도 이 바보 등신아! 라고 할 때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맛 역시 네. 그런 이제 권력, 네. 내가 지금 상위에 올라왔다라는 네. 걸 인지하고 지금 케빈의 영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승리하거나 우승했을 때 일종의 그 도치감들이 우리가 평균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훌쩍 넘어서게 되니까요. 그때 발생하는 어떤 행동들은 정말 예측 불허이기도 하고 특히 케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또 있잖아요. 워낙에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게임을 잘하고 네. 아버지 같은 경우 어머니 같은 경우 얘가 원하는 게 있으면 다 들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가 모든 것을 장악해야 맞아요. 한다라는 교육을 또 받았죠. 네, 그런 관념을 지금 케빈이 네. 평생 갖고 살아왔기 그렇죠.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이건 맞아요. 상대방을 굴복시켜서라도 그렇죠.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맞아요. 얻어야 한다라는 어떤 무의식이 작동을 하고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케빈이 마야를 좋아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케빈에게는 이제 마야가 자신의 어떤 감정의 레이더망에 들어왔고 그렇죠. 마야는 그걸 모르고 거기에 걸려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마야는 한마디로 내 거다. 네, 내 맞아요. 물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 그게 뭔 상관이야? 네. 라고 케빈은 생각을 그렇죠. 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은 게 그러니까 케빈이 마야에게 저지른 일도 충격이었지만 저는 그 전까지 이 묘사가 캐릭터 위주로 묘사가 되면서 그 캐릭터들 하나하나에 뭐 좋은 사람이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굉장히 감정을 이입할 정도로 그 캐릭터들 설명이 잘 돼 있어가지고 뭔가 와, 이 캐릭터들만으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낭독해드린 부분에 그 차가 이렇게 오면서 뭔가 세계가 무너진 것 같다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 전에 세계 캐릭터로 구축한 세계가 이 사건을 계기로 확 무너지면서 저는 그때 느꼈던 게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 작가의 또 필력이기도 하구나라는 네. 그런 감정도 느꼈습니다. 이 소설의 딱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네. 지금 마야가 케빈에게 끔찍한 이 폭력을 그렇죠. 당한 이 부분인데 이 뒤로 이제 네. 어떤 사건들이 펼쳐지는가? 네. 이건 앞서 저희가 낭독해드렸던 그 네. 스포츠의 열광과는 또 다른 맞아요. 그 스포츠 열광에 드리운 그림자를 보여주는 네. 형태로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지금 이상이라는 것이 있죠. 이 팀이 우승을 하게 되면 이 도시도 재건되고 우리도 뭐 조금 더 잘 살게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거죠. 마야로 인해서 케빈이 가해자인데 마치 마야가 잘못한 것처럼 이 마야라는 인물을 그 공동체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일이 없던 것이 되어야만 자신들의 어떤 공동체가 바랐던 목표에 다가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현상은 뭐 능히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 성과 관련한 이런 폭행했을 때 가해자들이 벌이는 어떤 그런 짓거리들 네. 하고도 일맥상통하게 통하는 부분이 있죠. 저희가 낭독해드린 부분에서도 아마시 좀 너 아무한테라도 네. 경찰한테라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죠. 했는데 마야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봤자 소용없을 거다. 아무도 내 말 믿지 않을 거다. 네. 왜냐하면 이곳은 하키 마을이니까.
베어타운이니까 네. 왕도 통하는 게 이 베어타운의 사람들은 다 한 통속이니까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케빈이 최고 에이스고 네, 또 케빈이 그 아이스하키 팀의 어떤 최고 후원자의 아들이고 네, 이런 막강한 권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을 사람들 역시 오히려 케빈에게 더 두둔할 네.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이 15살 소녀도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냐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케빈의 어떤 운동 능력, 뛰어난 운동 능력은 그것이 인성하고 등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워낙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그런 짓을 저질 일이 없다. 마야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거고 먼저 유혹했을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근데 그 몰아가는 과정이요. 이렇게 뭐 소수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수의 어떤 의견처럼 되어가면서 마야와 그 마야의 가족들이 받는 충격은 더 큰 거죠, 고통은. 네. 자, 이후에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느냐에 네. 대해선 저희가 이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힌트를 드리자면 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폭행과 관련한 벌어지는 어떤 추이와도 좀 비슷해요. 네. 그런 정도까지 말씀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참혹하게만은 느껴지지 않는 게 네.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네. 몇 명의 캐릭터들이 이 소설에서 빛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프레드릭 베크만이 항상 공동체를 다루고 공동체의 그림자를 다루면서도 그 그림자가 계속해서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줄기의 어떤 빛이 들도록 하는 그런 결말들이 항상 있거든요. 네. 네. 특히나 요 베어타운이 그런 부분들이 그 전작들에 비해서 훨씬 더 그분이 좀 빛났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이 방송에서는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네. 저는 이 소설에서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 중 한 명이 네. 바로 베니였어요. 네. 베니가 누구냐면 이 케빈과 어렸을 때부터 네. 절친이었던. 그리고 케빈 같은 경우 상대방 팀에게 이제 전담으로 마크를 당할 수 있고 그래서 위험에 노출되는데 그 위험에 노출된 케빈이 크게 다치지 않게 또 그 옆에서 보호해주는 인물, 경기 네. 중에서 보호해주는 인물이 또 벤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남성성의 네. 어떤 화신이 베니로 그려집니다. 근데 이 베니라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네. 이 남성성, 리더십 네. 이런 게 또 어떤 식의 굴절이 있는지를 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저도 볼 때 이 작품 베어타운에서 아마 읽는 독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캐릭터는 베니와 그리고 아맛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베니가 취하게 되는 네. 어떤 선택 그리고 이른바 남자답다. 네. 저는 그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남자답다는 네. 게 뭐야? 뭐 항상 그런 의문을 갖고 살아왔던 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베니야말로 진짜 베어타운의 곰이지 남자지 막 이랬는데 네. 되게 남자답네요. 베니의, 그 정체성이 네. 어떤 혼란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걸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침묵한다 그래놓고서 네. 이야기를 좀 더 해봤는데요. 네. 아무튼 여러분께 이 베어타운 낭만서점 오늘의 작품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네. 허나홍 평론가님의 한 줄 평도 또 들어봐야 되겠죠. 네. 한 줄 평이었군요. 왜 항상 한 줄 평을 제가 이렇게 깜빡하고 있다가 놀라는지 네. 모르겠는데 베어타운의 한 줄 평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 하지만 이 봄은 작년과 같지 않다. 네. 네. 멋있죠? 꼭 이렇게 허나홍 평론가님은 본인이 불안하면 멋있죠? 괜찮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글을 쓰고 나서 반응을 못 받아본 사람들, 좋은 얘기를 못 들어본 사람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네. 한 줄 평 준비하셨죠? 저는 뭐 한 줄 평이라기보다는 네. 그리고 사실 허나홍 평론가님의 평이 한 줄 평은 아니잖아요. 한 줄은 아니었으니까. 꼬리가 되게 길죠. 네. 근데 저도 뭐 한 줄 평이라기보다는 네. 이 소설의 인상적 구절을 네. 소개하는 것으로 좀 가름을 할까 하는데요. 네. 16쪽에 있는 문장입니다. 네가 정직하면 사람들이 너를 속일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라.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네. 네. 정직해야 되지만 너무나 정직하면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 정직을 지킨다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더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겠죠. 네. 집단의 압력을 네. 이겨낸다는 게 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한국 사회는 그 집단의 힘이라는 것, 단체의 힘이라는 것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단체의 힘을 믿기보다는 그러니까 작은 공동체라고 하죠. 개인들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작은 어떤 부분들을 취하면서 거기서 좀 더 건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우선 개인적인 실천부터 네.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뭐 이를테면 네. 나보다 상위자가 네. 자 우리 짜장면 먹지. 네. 그럼 그때 전 탕수육 시켜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아니요? 얘기할까요? 다른 그럴 때 다른 답을 얘기할 수 있는. 남들이 예스라고 할 때 네. 노를 외친다. 우선 저부터 네. 좀 어떤 개인적 실천을 할 수 있을까 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작은 부분부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낭만서점 우리 이렇게 녹음 시간이 길어지면 여기서 끝내줘 라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이것도 자. 잘리겠죠? 이거. 네. 혹시 허나웅 평론가님은 이 책에 아쉬운 점은 없으셨나요? 아마 이거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뒤로 갈수록 저는 뭔가 현실과는 좀 다른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워낙에 이런 캐릭터들도 많고 그 캐릭터들을 다루면서 벌어지는 사건도 예상 외였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좀 해피엔딩 쪽으로 가는 방향성이 네.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좀 다르지는 않지 않았나 네. 하는 그런 정도가 있었는데요. 어떠신가요? 뭐 이렇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베어타운에 있으셨나요? 저는 앞서 허나웅 평론가님이 이 소설에 있는 아포리즘, 네. 프레드릭 베크만이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써놓은 네. 그 구절들 네. 참 인상 깊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처음에는 저는 인상 깊다. 네. 괜찮은데? 너무 계속해서 나오죠? 네, 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또 지나치게 또 반복되는 네.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리고 그 아포리즘이 통찰을 주기보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단순히 반복하는 듯한 네. 예, 그런 아쉬움도 저는 좀 있었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그거 같아요. 굉장히 많이들 그런 일종의 아포리즘에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이제 이 프레드릭 베크먼 작가가 이 작품을 위해서 오랜 동안 준비를 했고 그만큼 또 할 얘기도 많구나. 네. 예, 라는 그런 뭐 강박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런 좀 의지들이 읽히는 대목이기도 그러니까 했죠. 절제를 분명히 했는데 네. 예, 그 절제 가운데도 어쩔 수 없는 과잉이 네. 좀 있다는 것. 그리고 프레드릭 베크만이 사실은 네. 어떤 계급 문제를 네. 답습하는 부분도 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음. 근데 아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읽기에는 좀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좀 도식적인 어떤 그런 네. 느낌들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어타운이 상류층과 네. 그리고 중산층, 그다음에 경제적 뭐 좀 네. 하층으로 구성된 마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체로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나쁩니다. 네. 네. 그리고 하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네. 좀 거칠긴 하지만 음. 뭔가 선량한 네. 면을 갖고 그렇죠. 있어요. 네. 예. 저는 그게 꼭 틀렸다고는 보지 않는데 과연 그렇기만 할까? 그런 의문은 든다는 거죠. 그게 어떤 이제 좀 저한테는 함의를 주냐 하면 이게 스포츠를 가지고 와서 인생을 풀어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프로 스포츠를 보면요. 부자 구단과 가난한 구단의 그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승이나 승리를 가져가는 것도 부자 구단 쪽에서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좀 그 그림이 그려지냐면 가난한 구단은 선이고 부자 구단은 좀 악인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메이저리그 보면 뉴욕 양키즈가 물론 최근 몇 년 동안은 우승을 하진 못했지만 워낙에 이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악의 자국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바로 그대로 대입을 시키다 보니까 허위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또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소설이 가독성 있고 우리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계급적 도식을 답습하고 있다. 그걸 좀 그렇죠. 전복하지는 못했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이 뛰어난 대중소설이긴 하지만 뛰어난 문학적 소설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게 마무리하죠. 저희는 낭만서점 146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